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일주일 만에 뵙는데요.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에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니까 앉아 계실만 하던가요? 아직은 괜찮습니까? 혹시 문제를 풀어보셨나요? 네? 문제가 어디나 있나요? 저기 그 카운터에 보시면, 데스크에 보시면 항상 제가 과제를 드립니다. 근데 이제 첫 주는 미리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뭐 덜 됐고, 지금 여러분이 처음 오시는데 바로 이렇게 드리기가 좀 그러니까 첫째 주의 것도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는 내용도 저기 있습니다. 과제가. 그러니까 수업을 듣고 바로 풀어보시라고. 그날 수업 들었던 거를 바로 풀어보시라고. 저기 이제 OX 문제로 O냐 X냐 요거를 이제 데스크에 뒀으니까 쉬는 시간에 한번 가서 보십시오. 지난주에 했던 것을 먼저 보시고요. 오늘 할 내용은 수업을 들으시고 이제 집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들 아마 거의 만점을 받으실 겁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날 했던 거를 바로 질문하니까. 자, 오늘은 수요와 공급의 기본 개념 34쪽이에요. 34쪽인데 지난주에 했던 내용을 조금 짚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내용을 했는지. 지난주에 했던 내용이 부동산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했어요. 부동산이 뭐냐? 부동산이 이제 단순히 생각하면 토지와 건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근데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만은 않는다는 거죠. 부동산 할 때 그 부동이 움직일 수 없다라는 의미지 않습니까? 그래서 움직일 수 없는 것은 모두 다 부동산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움직일 수 없는 것에는 토지와 건물만 있는 게 아니라 담장이라든가 교량이라든가, 자, 이런 것들은 다 땅에 고정되어 있어서 이동을 시키기가 곤란한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다 부동산이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부동산이라고 말하는 것은 민법에서의 개념이었어요. 민법에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을 토지하고 거기에 붙어 있는 것, 그 정착물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것이 부동산이고, 쉽게 제거할 수 있는 것은 부동산이 아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중전화 박스 이런 것들은 쉽게 이동을 이동을 해서도 쓸 수가 있죠. 근데 건물이라든가 교량이라든가 담장이라든가 또는 자라는 나무도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베어져서 벗어나거나 제거되는 거죠. 또는 죽어서 사라지거나 하는 것이지, 이것을 다른 곳에 옮겨 심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예외적인 것을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일단 원칙적인 모습은 그 자라는 나무조차도 뭐란 얘기요? 부동산이란 얘기죠. 움직일 수 없는 것은 모두 부동산이다. 이렇게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이런 부분은 법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법적인 측면에서 이 민법상 이렇게 얘기하는 것 말고도 또 뭐를 더 포함시킨다 그랬어요. 다른 법에서 민법상 부동산처럼 취급하는 게 있다 그랬어요. 그런 걸 이제 준부동산 해서, 분명히 민법상 부동산은 아니에요. 땅에 붙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 소유주가 누군지 또는 압류가 들어와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하려면은 뭐를 떼봐야 되는 거죠. 공적 장부를 떼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자동차를 여러분들 이름으로 갖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그러면은 혹시 그 자동차 등록원부를 떼보신 적 있습니까? 자동차 등록원부 떼면은요, 거기에 혹시라도 오래전에 주차 위반 딱지 떼가지고 돈 안 낸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안 낸 거 있으면은요,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압류 들어와 있습니다. 떼면은 그게 다 압류 들어와 있는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폐차를 할 때는 그 압류 들어와 있는 거 다 해제를 해야만, 없애야만 자동차가 폐차가 돼요. 그러니까 돈을 안 낼 수가 없어요, 폐차할 때는. 그러니까 그거는 등록원부를 떼보면 그게 다 나와요. 그런 식으로 민법상 부동산도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민법상 부동산도 등기부 등본을 다 떼봐야 돼요. 거기에 뭐 압류가 들어있는지 또는 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다 확인하려면은 그런 장부를 떼봐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민법상 동산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같은 거, 건설기계,
이런 것들은 공적 장부를 뗀다는 점에서는 같은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물건을 뭐라고 한다? 준부동산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렇게 해서 광해부동산이라고 얘기했죠. 협의부동산은 토지 및 거정착물, 광해부동산은 거기에다가 준부동산까지 포함시키는 거고요. 이건 모두 다 법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나무 그렸죠, 나무. 나무 그렸잖아요. 부동산 개념이라는 나무를 그린다면은 여기에다가 나무가 위로 가면 갈수록 더 굵어지네. 나무를 그리면 여기 이제 이런 가지들이 있다 그랬죠. 이런 가지들은요, 요 가지가 법적 개념 가지, 경제적 개념 가지, 기술적 개념 가지 이렇게 하고, 법적인 개념의 가지는 다시 협의의 부동산과 광해 부동산 이렇게 나눈다 그랬죠. 잔 가지가 있고요. 협의의 부동산의 토지 및 그 정착물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나중에 이제 잎사귀를 그려야 돼요. 여기는 준부동산까지 이런 이제 나중에 이제 잎사귀를 그려 넣으면은 이 부동산 개념이라는 나무를 그리는 거예요. 근데 경제적 개념이나 기술적 개념은 잔가지가 없다 그랬어요. 여기서는 그냥 잎사귀가 바로 나옵니다. 이게는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많은 것은 어느 쪽이에요? 내용이 많은 것은 이 법적 개념 쪽이 내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법, 경, 기 이 모든 측면을 다 살펴보죠. 모든 측면을 다 살펴보는 것을 이제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개념을 공부를 했고요. 부동산 개념. 그리고 부동산을 분류를 했죠. 여러 가지 부동산들이 있었죠. 대지, 택지, 부지 이런 거 했었죠.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인 것 같습니다. 일주일이나 지났는데도 아직도 기억을 하고 계신다는 게. 대부분의 경우 전문만 나서면 다 까먹거든요. 1시간 만에 대부분 다 까먹습니다. 더군다나 일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일주일이 지난 것을 다 기억한다는 것은 제가 아주 훌륭한 제자들을 지금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대지, 택지, 부지. 대지는 주거용, 상업용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 했고요. 그 다음에 택지 하면은 주상공,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 그러니까 굳이 용도를 따지지 않고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은 모두 다 택지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지라고 할 때는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이든 그렇지 않든 모두 다 부지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뭐 하천부지 이런 말도 쓰고요. 도로부지 이런 말도 써요. 이럴 때는 건물이 올라가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죠? 근데 아파트 부지, 학교 부지 이렇게 얘기할 때는 또 건물이 올라가는 경우죠. 그러니까 굉장히 폭넓게 쓰는 게 바로 부지 개념이죠. 그래서 가장 폭넓게 쓰는 게 부지, 그 다음에 택지, 대지, 대택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후보지, 이행지 기억나십니까? 후보지, 이행지. 요거는 어떤 용도에서 다른 용도로 전환 중인 토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전환이 된 거는 말고요. 보통 우리 그 시 외곽에 가면은 그런 토지가 주로 어떤 상태로 되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땅은 농사를 짓고 있는 땅도 있고요. 어떤 땅은 농사 짓지 않고 그냥 잡초만 무성한 땅이 있고요. 또 그 옆에 어떤 땅은 좀 택지 정리가 되어 있는 땅도 있고요. 근데 대체로 이 택지 정리가 된 땅은 아니고요. 돼버렸으면은 후보지나 이행지가 아니에요. 전환 중이라 해야 되니까 그 주변에 어떤 때는 뭐 농사를 짓는 땅도 있고 묵혀놓은 땅도 있고 이렇게 잡초 자라는 이런 상태인데 주변이 지금 하나 둘 택지 개발이 되고 있는 상태. 이런 상태의 땅들이 후보지 또는 이행지 이렇게 전환 중인 땅이거든요. 근데 대분류상 전환 중인 땅. 그러니까 보통은 임지나 농지에서 택지로 가는 거잖아요. 한번 택지로 가버리면 다시 돌아가기가 곤란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대분류상 전환 중인 토지는 후보지고요. 그리고 또 이행지는 소분류상. 그러니까 택지 중에서도 그 주거지, 주택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있잖아요. 주택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바뀌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지금 그 인터넷에도 나왔잖아요. 그 이태원 옆에 경리단길, 그 경리단길에 그 원래 주택지역인데 그 연예인들이 거기 주택을 하나하나 사가지고 카페를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하나 둘 카페가 지금 막 들어서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곳은 원래 주택지역이었잖아요. 주택지역에서 이제 상업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런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땅을 이행지라고 한다는 거죠.
보통 이제 주택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많이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분류상 전환 중인 토지는 이행지, 대분류상 전환 중인 토지는 후보지. 잘 감이 안 오십니까? 이게 무슨 법적인 근거가 없잖아요. 이거 우리는 법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는 그냥 봐서 그냥 그냥 봐서 판단하는 거예요. 봐서 판단하는 이게 굉장히 좀 애매할 수도 있어요, 이게.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는 법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 부동산 학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법 규정을 배우는 게 아니죠. 이론도 배우고 경우에 따라 법 규정도 배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판단하는 게요, 굉장히 어려울 때도 있어요. 이게 전환 중인 토지인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념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해놓자는 거죠. 이게 대분류상 전환 중인 토지는 후보지, 소분류상 전환 중인 토지는 이행지인데 실제로 이게 어떤 상태인지 판단하는 거는 그건 이제 나중에 전문가가 할 몫이고요. 그런 이제 개념만 알아두시면 되는 거죠. 다음에 필지 획지 했었죠. 필지는 법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가 등기부를 뗄 때도 필지별로 떼 보게 되고요. 그리고 토지 대장에 등록을 할 때도 필지별로 등록하게 돼 있어요. 한 필지별로 이렇게 등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법적 개념인데 획지는 가격 또는 가치 개념, 경제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건물이 깔고 앉은 밑에 땅, 이러면 하나의 획지가 되는 거죠. 근데 그 하나의 획지인데 그 밑에 땅이 몇 개 필지인지는 확인해 봐야 합니다. 2개 필지인지 3개 필지인지 또는 1개 필지인지 그거는 확인을 해 봐야 되고요. 우리가 이 활동, 부동산 활동을 할 때 보는 거는 필지 개념이에요, 획지 개념이에요. 뭐 개발을 한다, 우리가 획지 개념이죠. 우리가 보통 이렇게 보는 거는 다 하나의 획지입니다. 이 건물이 깔고 앉아 있는 땅 하나의 획지입니다. 근데 이게 몇 개 필지인지 아닌지는 떼봐야 아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필지는 법적인 개념이어서 그런 거고요. 우리 보통 경제활동, 부동산 활동을 할 때는 획지 개념, 가격, 가치 개념 위주로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필지, 획지 개념이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 여러 개 필지가 하나의 획지가 될 수도 있고, 또는 하나의 필지가 여러 개의 획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했습니다. 이 정도 기억이 나시면 아주 훌륭한 거고요. 그 다음에 맹지나 자루형 토지라든가, 그것보다는 나지건부지 했죠. 나지건부지. 나지건부지. 나지는, 나자가 무슨 나자인지 아세요, 혹시? 말씀드렸나요? 벗을 나자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러니까 지상에 건물이 없고요. 건물만 없는 게 아니라, 거기 저당권도 설정되어 있지 않고요. 또는 지상권도 설정되어 있지 않고요. 저당권, 지상권 이런 게 설정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알려면 뭘 떼봐야 돼요? 등기부 떼봐요, 등기부. 등기부 뗐을 때 압류도 없고, 그런 지상권, 저당권, 이런 전혀 그런 권리를 제한하는 거, 소유권을 제한하는 권리가 전혀 없는 상태. 그런 상태의 땅을 나지라고 하고요. 지상에 건물이 있는 밑에 땅을 건부지,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죠. 이 정도면은 충분합니다. 그런 이 용어를 만드는 이유가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이제 의사소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의사소통을 하려면은 그런 표현들을 서로 알고 있어야 수월하게 소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지를 평가한다라는 말하고요. 건부지를 평가한다라는 말은 다르겠죠. 건부지를 평가한다면은 어떤 땅을 평가하는 거예요? 건물이 지어져 있는 상태의 땅을 평가하는 거죠. 건물도 평가한다는 뜻일까요? 건물도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건물도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밑에 땅만 평가한다는 얘기예요. 건부지 평가한다는 얘기가. 그럼 건물 평가한다 그럴 때 뭐라고 하겠어요? 그냥 건물 평가한다 그래요, 그냥. 그러면은 건물도 평가하고 밑에 건부지도 평가할 때 뭐라고 할까요? 그때는 복합 부동산을 평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어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복합 부동산 하면은 땅도 건물도 모두 함께 얘기할 때 복합 부동산이라는 말을 쓴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좀 익혀둬야 되는 거죠.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개념들을 했고요. 그리고 법집인지. 법집인지까지는 했나요? 법집인지. 법은 법으로만 소유할 뿐이고요. 활용실익이 없는 땅이 법지고요.
빈지 이걸 바닷가라고도 한다 그랬죠. 요거는 보통은 이제 모래사장인 부분이 많아요. 모래사장 부분이 많아서 이 부분은 측량 자체를 안 합니다. 일정한 거리를 들어와서 측량을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소유권 표시 자체가 되어 있을 수가 없어요. 측량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활용 실익은 있는 땅이다. 주로 여름에 텐트값 받고요. 자리값 받고 뭐 그런데 그런 쪽으로도 많이 활용을 하죠. 근데 분명히 주인은 없는데요. 돈 받는 사람은 있죠. 누가 돈 받는지 궁금하죠. 지방자치단체에서요. 보통 동네 조폭들도 많이 하잖아. 해운대. 그 조폭들이 개입돼 있잖아요, 거기. 해운대 그 엄청난 수익 아니에요, 그게. 하루에 몇만 원씩 하잖아요, 한 자리당. 근데 그게 막 엄청 많잖아요. 그 동네 조폭이나 아니면은 동네 뭐 조그만 데가 뭐 어촌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의 수익원이 되죠, 보통. 어쨌든 그런 땅이 빈지 바닷가가 되는 거죠. 그런 이제 토지를 분류를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부동산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종류만 좀 말씀을 드렸죠. 부동산 특성에는 자연적 특성도 있고 인문적 특성도 있는데 자연적 특성에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 인접성. 이게 자연적 특성이에요. 부동성이 대표적인 특성이거든요. 토지는 위치를 이동시킬 수 없죠. 이게 부동성이죠. 부증성은요. 그 양을 늘릴 수 없다는 성질이죠. 그 다음에 영속성은요. 이거는 달아 없어지지 않죠. 소모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개별성. 요거는 모든 토지는 다 제각각이라는 겁니다. 방향이 다르든 토질, 지질, 비옥도 이런 게 다르든 지세가 다르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또는 뭐 위치가 다를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제각각이라는 게 개별성. 인접성이라는 것은 모든 토지는 다 붙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토지와 저 토지가 이렇게 우리가 인간이 사용하기 위해서 도로를 기준으로 이렇게 구획을 나눠서 쓰기도 합니다. 이 건물이 있는 땅과 옆에 땅도 있죠. 이거는 구획을 나눠서 이용을 하는 것일 뿐이지 이거는 인간의 어떤 작용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지 물리적으로는 다 붙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이런 자연적 특성은 다 붙어 있는데 그 인문적 특성으로 병합 분할 가능성 하잖아요. 저는 병합하고 분할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병합하고 분할하는 게 아니죠. 인간의 욕망에 따라 그 용도에 따라서 나누는 것이 바로 분할하는 거고요. 또 합치는 것이 병합하는 거고요. 그래서 병합 분할 가능성은 자연적 특성이 아니라 인문적 특성에 들어가는 겁니다. 인간과의 작용에서 나타나는 특성입니다. 그리고 용도 다양성도 그렇죠. 용도가 다양하다는 겁니다. 그건 인간의 필요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지 자연적인 특성은 아니라는 거죠. 용도 다양성, 병합 분할 가능성, 그리고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는 가변적이다. 이렇게 물리적 위치는 고정되어 있지만 그런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는 가변적이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뭐 속성 이런 것들도 있고 한데요. 그런 정도로 좀 복습을 해드리겠습니다. 됐나요? 지난주 했던 거는 뭐 그렇게만 좀 기억을 하시면 돼요, 사실은. 오늘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수요 공급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미 여러분들이 결론은 이미 다 알고 계신다. 예를 들어 시장이라는 무대에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은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겠죠. 공급이 많이 늘어나면은 가격이 내려가겠죠. 그 결론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는 방식으로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결론은 이미 알고 있어도 그 과정을 지금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수요 공급 개념을 이제 확실하게 마무리 짓고 넘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마무리 짓는다 해서 앞으로 안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죠. 내년 시험 칠 때까지 몇 번이나 까먹고 다시 하고 까먹고 다시 하고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심정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콩나물 시루에 물 붓기 심정으로 합니다. 물을 주면 물 다 빠집니다. 그렇지만 콩나물은 살짝 자라죠. 그런 심정으로
앞으로 1년간 여러분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들어보는 얘기예요. 아, 그래요? 자, 이제 수요. 자, 이 수요가 그냥 쉽게는 이제 사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는 방식대로 좀 받아들여야 돼요. 이걸 많이 묻기 때문에 시험에서 일단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그걸 알아야 되는데, 수요라는 거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앞으로 이 중요 개념이기 때문에 이건 몇 번씩 반복할 겁니다. 수요라고 하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 그래요. 일정 기간 동안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 굉장히 추상적으로 얘기합니다. 야, 도대체 뭔 소리야 이게. 일정 기간 동안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 자, 근데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일단은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자, 보세요. 일정 기간 동안 하고 있죠. 이 일정 기간 동안이라고 하는 거는 이 기간이죠. 기간. 어떤 시점에서부터 어떤 시점 사이까지를 기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제가 늘 예를 드는 게 사과를 예를 듭니다. 이게 사과를 예를 드는데 나중에 부동산으로 얘기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이해하기 쉬운, 우리가 흔히 이렇게 쉽게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예를 드는 게 조금은 더 와닿거든요. 부동산을 샀다 팔았다 이게 잘 안 맞잖아요. 평생 가봐야 몇 번 사고 팔겠습니까? 그래서 사과를 예를 들고요. 그거를 나중에 부동산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으니까 들어보세요. 앞으로 일주일 또는 한 달 동안 그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내가 먹을 양, 먹고자 하는 양, 그것을 이제 수요로 나타내는 건데, 요렇게 기간을 전제로 하는 그런 변수를 유량 변수라고 그래요. 자, 어려운 말 나왔죠? 이 유자는 흐를 유자예요. 그러니까 수도 꼭지를 딱 틀어서 9시 땡 할 때 틀어서 9시 30분 할 때까지 흘러내린 양, 그게 유량이야. 흐를 유자예요. 흐를 유자. 흘러내린 양. 뭔지 아시겠죠? 자, 그게 유량 개념이에요. 자, 근데 우리는 이 기간을 전제로 해서 측정을 하는 거고, 이게 변수라는 거는 숫자가 변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10분 지났을 때까지 흘러내린 양과 20분 지났을 때까지 흘러내린 양이 계속 바뀌죠. 숫자가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다 변수라 그래요. 변수. 근데 이런 표현은 좀 이제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앞으로 이런 게 계속 나올 거니까. 자, 유량 변수를 하고요. 여기에 대응하는 표현을 저량 변수라 그래요. 굉장히 많이 묻습니다, 이거. 이 저량 변수는 일정 시점을 전제로 해요. 이 저량 변수는. 어떤 경우에는 유량 변수로 측정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저량 변수로 측정을 해요. 자, 보세요. 유량 변수로 측정을 해야 되는데 저량 변수로 질문을 하거나, 저량 변수로 측정을 해야 되는데 유량 변수처럼, 유량 개념으로 질문을 하면은 좀 이상해집니다. 예를 들어서요. 1,000만 원의 소득이다. 1,000만 원 소득. 잘 들어보세요. 1,000만 원 소득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1,000만 원 소득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네? 그렇죠. 그렇게 나와야 돼요. 많다고 하면은요. 연 1,000만 원이면요. 돈만 집에 보내주고 못 들어가요. 그럴 수 있어요. 월 1,000만 원이면 넘어주겠죠. 연인지 월인지를 말하지 않으면은 판단을 못 해요. 어떤 개념은? 유량 개념은. 유량 개념은 반드시 기간을 얘기해 줘야만 크기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이라는 그 말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달이면 한 달인지 1년이면 1년인지를 반드시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유량이에요. 그럼 저량은 시점을 얘기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 수도 꼭지에서 물을 흘려내렸잖아요. 30분 동안 흘러내린 양 하면 유량이잖아요. 그러면은 10분 지났을 때 그 당시 그 시점에 욕조에 있는 양 하면은요. 그건 저량 개념이에요. 딱 10분 지났을 때 그 시점을 딱 재야 되잖아요. 조금이라도 시간이 흘러버리면 양이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절약 개념은 딱 그 시점을 반드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도 측정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도 측정하거든요. 근데 이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원칙. 이렇게 하고, 이거는 예외적으로만 합니다. 예외적으로. 그건 이제 나중에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앞으로 일주일 동안 먹을 사과 하면은 그 일주일이 유량으로 측정이 된다는 거죠. 자, 근데 구매하고자 하는 이죠. 산 거예요? 사려고 하는 거예요? 사려고 하는 거죠. 왜 산 거를 측정을 안 하고 사려고 하는 걸 측정할까요? 사려고 하는 걸 측정할까요? 산 거를 측정 안 하고. 지금 우리는요, 무엇을 보려고 하는가 하면은, 자, 앞으로는 이 시장이라는 무대라고 생각해야 돼요. 시장이라는 무대에 두 주연 배우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 두 주연 배우가 한쪽은 수요자고요, 한쪽은 공급자예요. 자, 무대에 등장하는 두 배우가 등장하면은 뭔가를 연기를 해야 되겠죠. 그 연기하는 작품의 제목이 뭘까요? 바로 가격입니다. 수요자와 공급자가 시장이라는 무대에 등장해서 가격이라는 작품을 연기를 하는 겁니다. 수요자가 많이 등장하면은 가격은 올라가게 되고요. 공급자가 많이 등장하게 되면은 가격은 내려갑니다. 지금 우리는 이 현상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결론은 이미 알고 계신다고. 수요자가 많이 등장하면 가격은 올라가고 공급자가 많이 등장하면 가격이 내려가는 이 결론은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사가지고 간 사람이 영향을 미칠까요? 사려고 하는 사람이 영향을 미칠까요? 사려고 하는 사람이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사서 가버린 사람은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팔고 떠나버린 사람은, 시장을 떠나버린 사람은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팔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에 지금 배추가 지금 경매에 붙어 있어요. 경매예요. 매일 아침에 새벽에. 지금 이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에 들어오려고 하는 트럭이 배추를 싣고 잔뜩 대기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진단 말이에요. 팔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야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팔고 가버린 사람은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사려고 하는 사람이 줄을 나래비로 서 있으면, 줄을 이렇게 서 있으면은 그거는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사서 가버린 사람은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구매하고자 하는 거예요. 구매하고자 하는.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사려고 하는 사람이거나 팔고자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요, 이거는 시험에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많이 물었는데 이거는 자주 묻지는 않습니다. 근데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항상 이제 앞으로 시장에 등장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등장한다고요? 사려고 하는 사람과 팔려고 하는 사람이 등장한다라는 걸 머릿속에 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해하기가 쉬워요. 전체적인 걸. 아시겠죠? 이 시장이라는 무대에 두 주연 배우가 등장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 자, 이거를 유효수요다라고 얘기를 해요. 유효수요. 자, 요거 유효수요. 요건 효과가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효과가 있다. 자, 이 유효수요에 대응하는 개념을 잠재수요 그래요. 잠재되어 있다 이런 거예요. 속에 내부에 잠재되어 있다. 자, 이 차이와 공통점이 뭔가 하면은 구매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둘 다 구매 의사는 있습니다. 구매 의사는 모두 다 있는데 그 지불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게 유효수요, 잠재수요 나누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시장에 등장하는 그 수요의 크기를 우리가 앞으로 이제 측정을 해야 돼요. 수요자가 많아지느냐 적어지느냐 이 측량을 측정을 해야 되잖아. 거기에 등장하는 수요는 유효수요와 잠재수요를 합한 걸까요? 아니면은 유효수요만 측정할까요? 예? 합한 거? 요것만? 자,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지금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르는데, 옛날에 그 약장수, 약 파는 거 많이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 많았는데, 동네 돌아다니면서. 시장 통에. 지금도 많잖아요. 아, 지금도 많나요? 네, 지금도 많아요.
옛날에는 특히 막 이렇게 막 마술 같은 것도 하고 막 볼거리를 주잖아요. 막 사람들 모여들게 마술 같은 것도 하고 이렇게 뭐 불쇼도 하고 막 이렇게 그러면서 사람들 막 모여들게 하고 이제 약 팔잖아요. 그때 약장수들이 늘 하던 단골 멘트가 있어요. 애들은 가라요. 애들은 가라. 자, 그걸 잘 힌트로 생각해 보세요. 애들은 가라. 이거는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능력이 있어야 돼요. 시장에 등장하는 거는 아니 돈 갖고 와야지 돈도 안 들고 와서 산다 그러면 이 말이 되겠습니까? 뭔 뜻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수요의 크기를 측정할 때는 뭐만 측정하는 거예요? 요것만 측정하는 거예요. 근데 굳이 이런 개념을 왜 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이 능력에는 내가 저축한 그 축적한 그 재산만 있는 게 아니고요. 대출받는 것도 포함시켜요.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지불 그 상환 능력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아무나 대출해 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출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좀 완화시켜 주면은 여기 있던 사람도 이쪽으로 올 수 있죠. 예, 그게 바로 지난 8월 달인가요? 그 LTV나 DTI 규제 완화해 준다 이런 말 했거든요. 그러니까 집값이 1억이면 6천만 원까지 대출해 주다가 완화하면서 70%로 올려줬죠. 그러니까 대출 받는 거를 완화해 주면은 이쪽으로 간다는 거죠. 수요의 크기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조금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능력에는 대출 받는 것도 포함시키기 때문에. 되셨죠? 예. 지금은 부담 갖지 말고 아주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한 편의 영화를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영화 같지 않은 영화. 어쨌든 자 이렇게 해서 요거도 조금 묻는 편입니다. 유효수요, 잠재수요 구별하는 거. 이거 이제 가장 많이 묻고요. 이거 가장 많이 묻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걸 묻습니다. 자, 근데 이제 시험 얘기를 하자면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요량이라는 단어, 지금 여기 있는 거하고는 조금 이제 달리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조금 더 설명드리는 거예요. 여기는 굉장히 이제 인문서니까 좀 약하게 돼 있고요. 조금 이제 제가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자, 수요량 하면은요. 수요량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건 좀 추상적이잖아요. 일정 기간 동안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 이렇게 하는 거는 추상적인데 그 수요의 크기를 수량으로 표시한 게 수요량이에요. 이러면은 이제 여기에 오면은 구체적으로 1kg, 2kg, 한 상자, 두 상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는 수요의 크기를 뭐로 나타냈다고요? 수량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이게 수요량이에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 사과를 예를 드는 이유는 이제 사과를 많이 좋아하기 때문인데요. 사과를 일주일에 한 상자씩 먹어요. 일주일에 한 상자씩이면 요즘은 그래도 적게 먹는 편이에요. 우리 가족이 다 한 상자니까. 옛날엔 저 혼자 한 상자 먹었는데. 일주일에 한 상자씩 먹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일주일에 한 상자씩 먹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한 상자씩 드실까요? 그러지 않겠죠?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난주하고 이번주하고 제가 먹는 양이 똑같을까요? 다를 수가 있거든요. 좋아하는 정도는 변하지 않았는데도 다를 수 있어요. 뭐 때문일까요? 지난주에 제가 산 양하고 이번주에 산 양이 반드시 똑같이 한 상자는 아닐 수가 있어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네? 비싸져서. 또 가격이 올라가면 아무래도 소득은 제한돼 있는데 똑같은 양을 사 먹기가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요. 가격은 변함이 없어도 또 달라질 수도 있어요. 지난달에 일을 못했어요. 소득이 줄어들었을 수도 있죠. 그렇지 않나요? 자, 그러면은 제가 사과의 수요량을 지금 한 상자 또는 10kg 이렇게 얘기를 결정을 이제 마음을 먹을 때 이제 사고자 하는 거죠. 사고자. 이번에는 얼마나 사야지. 이번엔 얼마나 사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을 때 제가 무엇을 생각하면서 이 양을 결정을 하는가 하면은 가격도 봐야 돼요. 사과 가격. 그잖아요. 그 다음에 뭐도 봐야 돼요? 네. 주머니 사정도 생각해야 되죠. 소득도 생각해야 돼요.
또요? 또 뭘 생각해야 돼요? 우리 가족 수, 식구 수,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정도, 뭐 여러 가지 봐야 되겠죠. 자, 이 모든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수요 결정 요인이라 그래요. 수요 결정 요인. 자, 그러면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뭐라고 한다고요? 수요 결정 요인이라 그래요.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실까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 사과 가격도 있고 소득도 있고 제 주머니 사정, 식구 수, 좋아하는 정도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아까 힌트를 드렸어요. 이 시장이라는 무대에 두 주연 배우가 등장해서 어떤 작품을 연기한다고 그랬어요? 가격이라는 작품을 연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는 지금 이 수요, 한쪽 무대에 등장하는 수요자들을 보고요. 또 다른 쪽에 등장하는 공급자들을 봐서 어떤 현상을 보려고 해요? 가격이 어떤 움직임을 움직이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바로 가격. 그 재화의 가격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매스컴에서도 온통 얘기하는 건 거의 대부분 가격입니다. 전세 가격, 월세, 전세가, 월세가 어떻다. 또 뭐 국제유가가 어떻다. 종합주가 지수가 어떻다. 환율이 어떻다. 전부 다 가격입니다. 이게 다 가격이에요. 그래서 그 많은 요인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가격입니다. 가격. 예, 이거는 이제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겁니다. 자, 어쨌든 이제 사과 수요량이라고 하자면 여기 가장 중요한 게 뭐고요? 사과 가격이에요. 사과 가격. 그 재화 가격을 말해요. 여기가 부동산 수요량이면 뭐가 돼요? 부동산 가격 하는 거고, 아파트 수요량 하면은 아파트 가격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재화의 가격이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에 소득이라는 게 있고요. 자, 이게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까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사과를 예를 들고 있죠. 지난주에 비해서 가격 똑같아요. 사과 가격이. 소득도 똑같아요. 우리 식구 수도 똑같아요. 좋아하는 정도도 똑같아요. 근데 지난주보다 제가 사과 수요를 반으로 줄인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예? 질. 질도 생각해야 되죠. 근데 질은 일단 똑같다고 봐요. 왜냐하면 질까지 고려해버리면 질은 천차만별이잖아요. 일단 질은 똑같다고 보고요. 또 뭐가 있는가 하면은 귤 가격이 지난주에 비해서 반토막으로 하락했어요. 귤 가격이. 자, 제가 사과만 먹는 사람은 아니에요. 과일은 다 좋아해요. 자, 그래서 사과 사러 갔는데 귤 가격이 지난주보다 반값이 됐어요. 어떤 욕심이 생깁니까? 귤을 더 많이 사지 않겠습니까? 귤도 좀 사지 않겠습니까? 그럼 귤을 사면은 사과 사는 양을 똑같이 사지는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귤 사는 만큼 사과를 좀 줄이지 않겠어요? 사과 수요량에 누구 가격이 영향을 미쳐요? 귤 가격이 영향을 미쳐. 사과 수요량에 누구 가격? 귤 가격, 귤 가격이요. 달라요. 다른 재화 가격이죠. 자, 이런 거를 관련재라 그래요. 관련돼 있다. 관련재 가격도 영향을 미친다 이 말이에요. 이 세 가지는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 외에 좋아하는 정도, 기호, 우리 가족 수, 국가 전체로 봤을 때는 인구가 될 겁니다. 어떤 지역으로 따져도 인구가 될 수 있어요. 이 지역이 뭐 개발된다는 그런 아주 좋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쪽 지역으로 많이 몰려들겠죠. 그리고 이쪽으로 뭐 어떤 회사가 대기업이 이쪽으로 이사 온대요. 그럼 그 대기업에 일하는 직장인들 많이 올 거 아니에요. 인구 증가. 그러면은 수요가 증가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굉장히 많아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굉장히 많지만 그 나머지 것들은 그렇게 이제 뭐 복잡하거나 어려울 거 없어요. 근데 이 세 가지는 얘는 무조건 이제 중요하니까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얘는 무조건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요것들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번 순환은 이렇게만 말씀을 드려요. 얘네들에 대해서는 소득이 증가하면은 대체로 어떻게 해요? 소득이 증가하면은 대체로 수요하고자 하는 양을 늘리겠죠. 근데 항상 그런 게 아니라는 것 때문에 주의를 해야 돼요. 소득이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수요량을 줄이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소득이 늘어나는데 옛날보다 수요량이 줄어들어요. 옛날에 가난할 때는 많이 쓰다가 지금 조금 잘 살게 되면서 안 쓰는 것, 소비하지 않는 것,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옛날에 가난해 봐야 알 수 있는데 옛날에 가난한 적이 없어서 연탄 같은 거 있잖아요. 연탄 같은 거. 연탄 안 써봤죠? 안 써봤죠? 젊은 친구들은 연탄을 안 써봤어요. 연탄 안 써보셨죠? 써보셨어요? 지금은 안 쓰죠? 옛날보다 소득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연탄 수요량은 줄어듭니다. 이런 재화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열등제라 그래요. 우등생 열등생에 비추어서 열등제라 그래요. 재화라고 하면은요, 재화. 요거는 형체를 띈 상품을 재화라 그래요. 용역이란 말이 있죠. 요거는 형체를 띠지 않은 상품을 용역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카센터에서 이 부품을 갈잖아요. 부품을 갈면은 그 부품 값이 얼마, 공임 얼마 하잖아요. 부품 값이 바로 재화의 가격이고요. 공임이 바로 용역에 대한 대가입니다. 서비스. 그렇게 나누는데 일단 그럼 뭐 떠나서 열등제, 재화. 열등제 하면은 소득이 늘어날 때 수요량이 감소하는 재화예요. 근데 대부분의 재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재화는 소득이 늘어날 때 수요량이 늘어납니다. 이런 재화를 우등제 또는 정상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의를 해야 되는 거고. 자, 여기 관련제에는 다시 또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이 귤과 사과 관계는 이거는 대체제라 그래. 대체제. 귤을 보통 이렇게 대체 관계 있는 건 이렇게 하잖아요. 뭐 사무실에 오면은 뭐 차 드릴까요? 커피 드릴까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해요? 커피 주세요. 차 주세요. 차도 주고 커피도 주세요. 이런 사람 거의 없거든요. 대체 관계 있는 거는 어떤 하나를 소비하게 되면은 다른 하나를 소비하지 않게 됩니다. 그죠? 그런 재화의 가격이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근데 보완제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함께 사용을 해야 만족도가 증가하는 재화예요. 예를 들어서 커피와 설탕 간의 관계. 커피, 설탕은 속으로 나는 블랙만 마시는데 이런 사람들 굉장히 앞으로 공부하기 팍팍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커피에 설탕을 보통 타서 마시잖아요. 이런 재화를 뭐라고 한다고요? 보완제라고 해요. 보완해준다 이 말이에요. 이런 보완제는 함께 소비를 해야 돼요. 옛날 필름 있는 카메라 있죠. 그런 경우에는 카메라와 필름 간의 관계, 또 우리 핸드폰하고 핸드폰 케이스 있죠. 핸드폰 수요가 늘어나면은 핸드폰 케이스 수요도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핸드폰 케이스 만드는 회사도 덩달아 돈 많이 벌어요. 어쨌든 그런 게 무슨 재화? 보완제거든요. 그러니까 성격이 그 두 가지가 서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까요? 반대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까요? 대체제와 보완제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효과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이것도 정상제와 열등제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결과가. 그러니까 헷갈릴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물었을 때와 저거 물었을 때 헷갈리지 않고 대답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 더 깊게 들어갈 겁니다. 요거는. 요거를 이제 5, 6월 달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시간이 많습니다. 이제 그런 단어만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여기는 어떤 단어 소개해드렸어요? 정상제 또는 우등제, 그리고 열등제 이런 단어만 좀 소개를 해드리고요. 이쪽에서는요, 대체제와
보완제 이런 단어만 좀 소개를 해드립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지금 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얘가 남았죠. 지금 얘하고 얘를 이제 더 살펴봐야 돼요. 더 살펴봐야 되는데 요거는 좀 시간을 달리해서 말씀을 드려야 돼요. 지금 바로 하면은 이제 시간이 너무 오버가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교재 안 읽으셔도 돼요. 지금 이 수업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좀 쉬고요. 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